FSD 14.1을 받아서 많은 후기 영상을 업로드 중인 더티 테슬라는 한국 시간 기준 10월 12일 테슬라 FSD 14.1은 버튼 하나만 누르면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운전해 줍니다. 도착하면 충전기 앞에 완벽하게 주차해 주기 때문에 내려서 플러그를 꽂기만 하면 됩니다. 라며 A 주차장에서 B 슈퍼차저까지 이동하는 주행 영상을 업로드하였습니다. 테슬라 AI팀의 선임 엔지니어 윤타 차이는 해당 게시글을 인용하며 실제 세상에서 빛을 받아들이는 센서 신호를 바탕으로 순수하게 행동으로 옮겨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는 일은 가상 환경에서 AI 성능 테스트를 완벽하게 통과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에이전트들은 지침이 명확하고 결과가 예측 가능하며 컴퓨터 자원이 충분하다 해도 인간이 지시어를 여러 번 고쳐주지 않으면 단순한 작업 하나를 끝내지 못합니다. 반면 FSD와 같은 실제 세상 인공지능은 차량이 무거운 배터리를 탑재하고 다니면서 예측 불가능한 보행자나 사물들 그리고 언제든 변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심지어 목적지 자체가 모호한 상황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런 현실을 실현한 팀들에게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라고 말하며 디지털 환경이 아닌 실제 세상의 예측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 작업을 완수하는 FSD 개발은 훨씬 더 복잡하고 혁신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테슬라의 가치를 강조하였습니다. 유저 조 보렐리 박사는 FSD는 지금까지 가장 심오한 실세계 AI입니다.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말이죠. 매번 운전할 때마다 그 경험은 놀랍습니다. 빛을 받아들이고 안전하게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하는 일은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테슬라 AI팀은 생명을 구하고 있으며 그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모든 차량에 표준으로 탑재되는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라며 동의와 감사를 동시에 표현하였고 유저 마즈 멘탈리티도 아직도 사람들이 실세계 FSD보다 오픈 AI를 더 높이 평가한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지 여러분은 아시죠? 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유저 라우 독은 오늘 FSD가 산을 내려와 첫 목적지로 데려다주고 교통 흐름 속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해주고 그 다음 세 번째 장소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총 200마일 한 번도 개입하지 않았고 심지어 14버전이 아닌 13버전이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FSD 14.1의 개선 버전인 14.1.1이 일부 차량에 배포가 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 아쇼 갤로스와미가 14.1 배포 시 말했던 대로 빠르게 개선되고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앞서 인용한 더티 테슬라, 소여 메리츠, 잭 등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다운로드를 인증했으며 소여 메리츠의 경우 방금 테슬라의 FSD 버전 14.1.1로 30분 동안 운전을 했는데 버전 14.1의 문제점들인 브레이크를 갑자기 밟는 현상과 망설임이 해결된 것 같습니다. 내일 다시 나가서 확인해 보겠지만 지금까지 14.1.1은 정말 유망하게 느껴집니다. 더 넓은 규모의 출시가 준비된 것 같습니다. 라고 하였고 마찬가지로 인플루언서인 잭은 FSD 버전 14.1.1이 멋진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약 100명 규모의 거대한 자전거 그룹이 도로를 점령하고 천천히 가는 것을 보고 내비게이션이 직진을 하라고 해도 회전 차선으로 들어가 다른 길로 가는 선택을 합니다. 일론이 이번 14버전이 갈수록 자아가 있는 존재가 될 거라고 말한 게 맞았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내일 아침 정도 시간에 해당 버전의 영상들이 또 많이 업로드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영상들도 정리해서 후기들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FSD가 일본에서 테스트 중이라는 소식이 8월 보도에 이어 추가적으로 또 나왔습니다. 이 보도는 일본의 주요 경제신문인 니케이에서 10월 11일에 나왔습니다. 기사 내용은 테슬라가 일본의 일반 도로에서 AI 기반의 엔드투엔드 자율주행 시스템을 시험 중이라는 점을 다루며 일본의 국토교통성은 현행 규제 안에서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테슬라 쪽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고도 하였습니다. 8월 최초 보도 당시에 테스트와 이번 테스트의 차이를 보면 같은 니케이 매체에서 나온 보도이지만 내용적으로 발전된 측면이 있습니다. 8월 보도는 테슬라가 일본 공공도로에서 FSD 시스템을 처음으로 테스트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직원들이 참여한 초기 시험 단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구체적으로 AI가 자율주행을 주도하는 모델을 공공도로에서 시운전 중이라고 했지만 세부 기술이나 규제 승인에 대한 언급은 적었습니다. 반면 이번 10월 보도는 FSD의 엔드투엔드 기술의 구체적인 작동 방식과
미국과 OTA 업데이트를 통한 기존 차량 적용 가능성을 강조하며 국토교통성의 공식 입장을 포함해 규제 측면에서의 진척을 더 자세히 다룹니다. 이는 8월 초기 테스트의 후속으로 기술 성숙도와 실용화 단계로 나아간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에서 직접 이전 보도를 언급하지는 않지만 맥락상 같은 프로젝트의 업데이트 성격이 강합니다. 이 기사는 테슬라가 일본 시장에 FSD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중요한 신호로 보입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자동차 시장으로 토요타나 혼다 같은 자국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만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테슬라에겐 중요한 시장입니다. 테슬라의 FSD가 일본의 고밀도 도시교통 환경, 예를 들어 도쿄 같은 곳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게 입증되면 이 큰 시장에서 테슬라의 점유율이 크게 확대될 수 있고, 이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매출 잠재력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경쟁을 자극해 전체 산업의 혁신을 촉진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FSD 배포에 미칠 영향으로는 간접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직접적인 영향은 불투명합니다. 최소한 옆나라 일본도 중국도 되는데 한국은 왜 안 되는 거냐 하며 규제 기관을 압박하는 용도로는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저 하루 1525는 테슬라가 데이터에 기반해 국토교통상을 설득 중이군요 라고 하였고, 유저 맞짱은 일본에서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기존 차량이 업데이트로 자동 운전화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테슬라에게는 일본 시장에서의 본격 전개에 대한 큰 진전입니다 라고 반겼으며, 유저 가스는 테슬라의 AI 자율주행이 일본 상륙 직전입니다. 국토교통성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후속 장착 가능하다고 인정했고, 테슬라는 요코하마에서 FSD 기술 공도 테스트를 시작한 바 있습니다. FSD의 본격 전개가 드디어 일본에서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유저 사토 후나도 테슬라가 FSD 완전 자율주행의 일본 국내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교차로 통과나 표지판 인식도 AI로 처리합니다. 일본의 자율주행이 마침내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라며 반겼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들이 이 소식을 반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저 테슬라 앤 솔라라이프는 하드웨어 3 사용자들이 먼저 샀으니 하드웨어 3용을 먼저 출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최소한 하드웨어 4 출시 후 몇 개월 이내 출시됩니다 같은 구체적인 기한을 제시해주세요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호주 등 다른 국가에서도 제기되는 불만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도 배포 시 이와 같은 불만이 나올 것 같습니다. 테슬라 모델 Y 플러스가 중국에서 출시됩니다. 이는 롱레인지 후륜 구동 버전으로 기존 모델 Y의 업그레이드 형태입니다. 가격은 28만 위안으로 책정되었으며 원화로 환산 시 약 5,320만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중국 현지 가격과 한국 가격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스펙으로는 중국 CLTC 기준 주행거리가 800km이며 이는 한국 환경부 인증 기준으로 예상 550에서 600km 정도입니다. 제로백은 5.9초이고 최고 속도는 시속 201km 입니다. 모터 출력은 242kW입니다. 일반 모델 Y RWD와의 차이점은 주로 배터리와 효율성에 있습니다. 일반 RWD는 CATL 배터리를 사용하지만 모델 Y 플러스는 LG 엔솔의 배터리로 용량을 늘리고 에너지 밀도를 높여 같은 후륜임에도 중국 인증 기준 800km까지 확장했습니다. 이는 배터리 화학 조성과 소프트웨어 튜닝으로 달성된 결과입니다. 얼마 전 출시된 모델 3 플러스도 CLTC 기준 830km 범위를 강조하며 비슷한 가격대에 배터리 업그레이드를 적용했습니다. 둘 다 중국 경쟁 환경에서 범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테슬라의 접근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모델 3 플러스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고 모델 Y 플러스의 국내 출시 가능성 또한 당장은 낮아 보입니다. 모델 Y 플러스는 중국 특화 버전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테슬라는 언제나 예상치 못한 행보를 보이기에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위장막에 가려진 모델 Y 스탠다드가 캐나다에서 포착되었습니다. 한국 시간 기준 10월 12일 드라이브 캐나다 계정은 차량의 사진과 함께 속보입니다. 테슬라가 캐나다에서 모델 Y 스탠다드 버전을 테스트 중입니다. 오늘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리치먼드에서 위장된 테스트 차량이 목격되었습니다. 새로운 센터 콘솔이 장착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모델 Y 스탠다드가 캐나다에 출시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라는 말과 함께 해당 소식을 알렸습니다. 테슬라 인플루언서 홀마스 카탈로그는 해당 소식에 멋지네요. 이건 역시 글로벌 차량입니다. 라며 반겼습니다. 유저 알라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밴쿠버에는 프리미엄 재고가 전혀 없습니다. 왜 프리미엄 버전을 더 많이 판매하지 않는 거죠? 7월에 주문했는데 12월 인도 예정입니다. 테슬라 제발요 라면서 스탠다드 모델을 들여오는 건 좋지만 여전히 대기자가 많은 프리미엄 모델을 더 많이 들여오길 바랐습니다. 아마 이 문제는 관세로 인해 기가 베를린에서 물량을 받아오다 보니 벌어진 일로 보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3분기 역대급 판매 실정을 달성한 테슬라도 대단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오늘 의미심장한 말을 하였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오늘인 10월 12일 XAI에
현재 멤피스 슈퍼컴퓨터 클러스터의 지붕 위에 매크로하드 로고가 그려지고 있는 모습을 공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하는 도지 디자이너의 게시글을 인용하며 xAI의 매크로하드 프로젝트는 엄청난 규모로 깊이 있는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물리적 물건을 직접 제조하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애플이 다른 회사들에게 휴대폰을 제조하게 하는 것처럼 간접적으로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즉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오픈 AI나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을 뛰어넘어서는 AI 소프트웨어 패러다임을 제시하려는 것인데 솔직히 그가 어떤 세상을 보고 있는지, 그가 그리는 미래는 무엇인지 미천한 저는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정말 앞으로 몇 년간 우리의 삶이 다이나믹하게 변할 것만 같습니다. 테슬라가 지난주 FSD 14.1을 배포하고 어제인 10월 12일 개선 버전인 14.1.1을 빠르게 내놓았습니다. 야간에 배포가 되었기 때문에 주간 주행을 포함한 상세 후기는 다음 날인 오늘이 되어서야 올라오고 있는데요. 우선 14.1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었던 큰 문제는 바로 갑작스럽고 잦은 제동 문제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되느냐 아니냐가 매우 중요한 관건이었는데요. 우선 홀마스 카탈로그는 테슬라 FSD 버전 14.1.1은 FSD 13에 비해 인식 시스템이 크게 업그레이드되어 위협을 더 빠르게 감지하고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버스가 선을 넘거나 자전거 타는 사람이 교차로에 들어올 가능성을 미리 알아차려 안전하게 대응하며 이는 이전 버전보다 훨씬 민첩합니다. 목적지 도착 옵션 기능이 도입되어 도착 시 도로변에 내리거나 주차를 선택할 수 있으며 길거리 주차를 지시하면 스스로 자리를 찾아 평행 주차까지 수행합니다. 엣지 케이스 처리 능력이 뛰어나 도로 폐쇄나 소방차 상황에서 자동으로 우회하거나 멈추고 손 신호에 반응하며 자전거 물이나 보행자, 터널 조명 변화도 자연스럽게 처리합니다. 응급 차량 자동 피하기 기능도 새로 추가되어 인간 개입 없이 대응합니다. 모든 테슬라 모델, 심지어 가장 저렴한 36,990달러 스탠다드 모델 3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하며 안전 개입 없이 주차 공간에서 주차 공간까지 완전 자율로 이동합니다. 다만 과도한 조심으로 인한 가벼운 브레이크나 망설임이 있어 편안함이 FSD 13만큼 부드럽지 않으나 이는 인식 시스템의 강력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빠르게 개선 중입니다. 라고 후기를 남겼습니다. 더티 테슬라도 FSD 14.1.1에서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된 것 같습니다. 라는 제목의 영상을 유튜브와 X에 업로드하였습니다. 영상에서 그는 테슬라 FSD 버전 14.1.1은 FSD 13에 비해 회전 교차로 처리 능력이 크게 향상되어 교통량이 많아도 부드럽게 위치를 유지하며 차선 변경과 속도 조절을 정확히 수행하고 이전 13 버전의 느린 의사결정이나 차선 침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반응 시간이 혁신적으로 빨라져 다람쥐나 사슴 같은 갑작스러운 위협을 인간보다 먼저 감지하고 브레이크를 밟아 안전하게 대응하며 이전 13 버전의 지연 반응을 극복했습니다. FSD 14.1의 가장 큰 문제인 반복적 순간 제동 문제가 대폭 줄어들어 좌우 회전이나 보행자 주변에서 불필요한 반복 제동이 거의 사라져 승차감이 안정적이며 이전 드라이브에서 매번 발생하던 불편함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목적지 변경 시 즉시 적응해 새로운 경로 설정을 빠르게 처리하며 내비게이션 지시를 무시하고 더 나은 대체 경로를 선택해 효율적으로 이동합니다. 주차 기능이 강화되어 목적지 도착 시 자동으로 주변을 360도 스캔하며 적합한 자리를 찾아 평행 주차나 후진 주차를 수행하고 이전처럼 건물 뒤쪽으로 잘못 안내하는 오류가 사라졌으며 다운타운 같은 복잡한 환경에서도 공영 주차장으로 자동 경로를 지정합니다. 전체적으로 안전 개입 없이 A 지점에 주차된 상태에서 B 지점에 주차를 하는 것까지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며 모든 테슬라 모델에서 동일하게 작동하나 주차 옵션, 예를 들어 후진 주차 선호, 불법 주차 피하기 등 커스터마이징이 아직은 부족하고 가끔 과도한 조심으로 인한 망설임이 남아있지만 이는 인식 시스템의 세밀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가 업데이트로 해결될 전망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 다른 FSD 크리에이터인 척쿡은 FSD 감독 버전 14.1.1에 대한 드라이브 요약 후기입니다. 확실히 개선된 버전이지만 보수적인 성격을 드러내는 몇 가지 제동 문제가 여전히 있습니다. FSD를 구독, 보유한 모든 사람들에게 배포하기에 좋은 버전처럼 느껴집니다. 라며 약간의 개선 여지는 있으나 전 버전 대비 훌륭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C넷의 조수판 기자는 과거 스타링크의 회의론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국 시간 기준 10월 12일 워싱턴 야생 깊숙이에서 스타링크 미니를 테스트하며 배운 점이라는 제목의 스타링크 미니 체험 기사를 업로드하였습니다. 기자는 워싱턴주 북부 캐스케이드 산맥 깊숙이에서 스타링크 미니를 배낭에 넣어 일주일 동안 테스트했습니다. 산속에선 인터넷이 어려운 일반적인 상황과 달리 스타링크 미니 덕분에 지속적인 연결이 가능했습니다. 사흘 동안 기존 케이블 인터넷처럼 줌 미팅을 하고 라이브 스포츠를 스트리밍하며 친구와 온라인 퍼즐 게임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산 정상에서 고화질로 NFL 경기를 시청할 수 있었는데 이는 과거 스타링크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설정 과정은 매우 직관적이었다고 합니다. 상자를 열고 앱을 다운로드하고 포장지에 QR코드를 스캔해 접근합니다. 앱은 스타링크 미니 본체를 놓을 최적의 위치를 안내하는데 나뭇가지나 건물 같은 장애물이 없는 하늘이 선명하게 보이는 곳을 추천하였으며 핸드폰 카메라로 하늘을 스캔해 장애물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강박적으로 완벽한 위치를 찾아야 되는 정도는 아니지만 처음에는 연결이 살짝 불안정할 수 있고 30분 안에 최적화된다고 합니다. 앱에서 본체 안테나의 각도를 조절해 신호를 세밀하게 튜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스타링크 미니의 마운트 옵션은 다양하게 제공됩니다. 기본 포함된 파이프 어댑터나 플랫 마운트로 고정 위치에 설치하거나 차량용 루프렉 마운트를 이용해 이동 중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타사 제품도 호환되니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원이 없는 야외 환경에서는 대체 공급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차량에서 전원을 부착하는 것도 좋고 더 가벼운 옵션으로는 대용량 보조 배터리도 좋다고 합니다. 기자는 24,000mAh 용량과 140W 출력의 앵커 737 보조 배터리를 사용해 무려 4시간 동안 작동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용량 보조 배터리 사용 시 USB-C to DC 케이블을 별도로 구매하는 게 좋고 10피트 길이의 다기능 케이블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기자는 연결 팁으로 반드시 하늘이 선명히 보이는 개방지를 선택하라고 하였으며 나무가 너무 높이 우거진 곳에서는 연결이 불안정하고 앱에 장애물 오류가 뜰 수 있다고 합니다. 하이킹 중 여러 지점에서 속도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라이브 NFL 경기 스트리밍, 페이스타임 영상통화, 4K 영상 시청 등 모두 집 케이블 인터넷과 비슷하게 작동했다고 합니다. 이메일이나 넷플릭스 스트리밍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며 야생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스타링크 미니의 최대 강점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스타링크가 우리나라에도 곧 상륙한다고 하니 테슬라 타시는 분들 중에 차박하시는 분들은 이 스타링크 미니가 매우 유용하실 것 같습니다. 유저 낫미는 저는 매년 20회에서 30회 정도 주말 캠핑을 합니다. 테슬라 모델 Y와 함께요. 올해 스타링크 미니를 추가한 것은 완전한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그것 덕분에 더 오래 머무를 수 있고 수신 상태를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타링크 미니와 함께면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라고 하였고 유저 마이크로프트 홈리스는 스타링크는 매우 멋집니다. 그것은 생명을 구할 것이고 사람들에게 더 많은 자유를 줄 것이며 전례 없는 교육 접근을 통해 커뮤니티를 강화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유저 토마스 앤토니는 이것이 기술의 현실 세계 마법입니다. 스타링크는 농촌 커뮤니티, 원격 근무 그리고 진정한 글로벌 연결성을 위한 기념비적인 도약입니다. 진정한 게임 체인저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테슬라 차이나 부사장 타오 린이 한국 시간 기준 10월 13일 본인의 웨이보에 테슬라 상하이 기가팩토리의 탄소 감축에 관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타오 린은 2024년 테슬라의 에너지 절약 및 탄소 감축 노력으로 5만 톤 이상의 탄소 배출을 성공적으로 줄였습니다. 이는 엄청난 성과로 1만 대가 넘는 가솔린 자동차의 연간 탄소 배출을 없애는 효과와 같거나 상하이 가구 8만 가구 이상을 1년간 전력으로 공급하는 규모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낸 핵심은 여러 혁신 기술입니다. 먼저 페인트 공정의 웨트 온 웨트 방식으로 기존의 별도 건조 단계를 생략해 매년 668만 킬로와트시의 전기와 200만 입방미터의 천연가스를 절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하이 공장 에너지 센터의 폐열 회수 시스템이 냉각수 열을 재활용해 매년 270만 입방미터의 천연가스를 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 다이캐스팅 장비를 최적화한 덕에 연간 탄소 배출이 3,000톤 감소했습니다. 테슬라의 모든 직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을 만들려면
더 튼튼하고 효율적이며 지속 가능한 제조 공정이 필수라고 믿습니다. 라고 하며 테슬라의 지속 가능한 제조 공정을 강조하였습니다. 또 다른 소식으로 유저 제인 행스퍼거는 중국은 작년 산업용 로봇 29만 5천 대를 추가했습니다. 미국은 몇 대일까요? 3만 4천 대, 영국은 2,500대였습니다. 초고속 산업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라는 글을 업로드하였고, 이 글에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가 옵티머스로 무엇을 하는지 지켜보세요 라며 작년에만 30만 대 가까운 중국의 산업 로봇 도입 속도에 대한 제인 행스퍼거의 우려를 인정하면서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통해 미국의 재산업화와 로보틱스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테슬라 인플루언서 제이슨 디볼트는 일론 머스크의 이 발언을 인용하며 일론과 테슬라는 옵티머스를 통해 미국 제조업을 단숨에 영광의 시대로 되살릴 것입니다. 이는 미국 제조업의 쇠퇴를 되돌리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저렴한 로봇 노동력이 저렴한 인간 노동력을 대체할 것이며 제조 비용 절감은 점점 더 AI, 데이터, 발전소와 데이터 센터 성장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FSD 소프트웨어에서 새로운 시각화 요소가 추가됩니다. 테슬라 소프트웨어 해커로 유명한 그린은 한국 시간 기준 10월 10일 새로운 오토파일럿 시각화 자산이 도착했습니다. 구급차, 소방차, 쓰레기 수거 트럭, 스쿨버스, 유럽식 세미트럭, 골프카트, 스쿠터, 스케이트보드, 유모차, 거리 청소차, 3륜차, 트레일러, 기차, 트램, 휠체어입니다. 라는 말과 함께 해당 이미지들을 업로드하였습니다. 이로써 FSD 시각화가 더 섬세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이 추가된다는 것은 FSD 인공지능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의 이 요소들을 각기 달리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기가 상하이가 4분기 생산 확대를 합니다. 테슬라 차이나 부사장 타오리는 한국 시간 기준 10월 13일 이 며칠 동안 상하이 기가팩토리는 이미 뜨겁게 달아오른 4분기 생산 확대를 시작했습니다. 2025년 3분기 테슬라는 전 세계적으로 49만 7천 대의 신차를 인도하여 분기 인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4분기 시작으로 상하이 공장의 직원들이 생산 확대 공략을 서둘러 풀 충전으로 돌진합니다. 중국 국내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구매자들이 조기에 차를 인도받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공장 안팎으로 직원들을 위한 완벽한 보장과 인센티브를 준비했습니다. 모두들 매장에 와서 시승시험 주행을 해보시고 많이 경험하시고 빠르게 테슬라를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라는 글을 업로드하며 기가 상하이의 생산 확대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정확하게 한 달 전 기가 베를린의 공장 매니저인 안드레 티에릭도 독일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4분기 생산 계획을 상향 조정할 것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안드레 티에릭은 당시 현재 테슬라 기가 베를린은 매우 좋은 판매 상황으로 인해 3분기와 4분기 생산 계획을 다시 상향 조정했다며 공급하고 있는 30개 이상 시장에서 긍정적 신호를 보고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 소식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유럽 시장 판매가 매우 좋지 않았는데 오히려 기가 베를린 생산을 더 확대하지 하며 의아해하였고 알고 보니 실제로 유럽 내 판매가 감소한 국가도 있었으나 영국, 터키 등 급증한 국가도 있었습니다. 터키의 경우는 6월과 7월 각각 약 4,000대 이상 판매됐으며 8월에는 모델 Y 8,730대가 팔려 7월 대비 86%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터키 시장 전체 기록을 세운 수준이었습니다. 마땅히 기가 베를린에서 생산되는 차를 많이 구매하는 국가들이 있었음에도 이런 부분은 메이저 언론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테슬라가 위기라는 어젠다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프랑스, 독일 같은 유럽 연합 내 국가들에서 테슬라 판매량이 줄어든 것만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어젠다에 잘 맞기 때문입니다. 결국 많은 이들이 기가 베를린의 현 상황에 대한 오해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가 상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 3월 테슬라 중국 판매 급감, BYD 수요는 급증. 2025년 7월 테슬라 중국 판매 급감, 급격한 수요 위축. 2025년 8월 법적 리스크 증가와 중국 수요 약화. 이런 류의 기사들이 올해 초부터 얼마 전까지 지속적으로 보도되었고 이런 기사들을 접한 많은 사람들은 테슬라가 중국 내에서도 수요 문제를 겪고 있다고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언론 덕에 쌓인 오해는 어제와 같은 생산 확대로 또 부서집니다. 기가 상하이에서 생산 확대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중국 내 수요가 탄탄하고 새롭게 리프레시된 모델 Y와 새롭게 추가된 모델 Y L 등 제품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보였으며 우리나라와 같은 기가 상하이 물량을 받아오는 국가들의 판매량이 잘 나오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모델 Y만 월마다 7,000대 가까이 팔릴 정도로 테슬라 판매량이 말 그대로 급등했습니다. 유저 비잔 투루는 테슬라의 기가 상하이 확장은 성장의 게임 체인저입니다. 매년 수백만 대 더 많은 전기차를 생산해내고 중국의 놀라운 공급망 기술로 비용을 대폭 줄이며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을
번개처럼 빠른 배송으로 정복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더 녹색인 지구를 촉진하면서 테슬라 주가를 급등시키는 것이며 순수한 전기 혁명입니다. 라고 하였고, 유저, 셀리, 엘도 열심히 일하는 팀과 새로운 인센티브 급여 계획으로 테슬라 차이나는 또 다른 이정표를 달성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며 해당 소식을 반겼습니다. 스타쉽 11차 비행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스페이스X는 홈페이지에 발사 성과에 관한 글을 업로드하였습니다. 스페이스X는 현지 시각 기준 10월 13일 오후 6시 23분, 스타쉽은 텍사스 스타베이스에서 11번째 비행 테스트를 위해 이륙했습니다. 이는 2세대 스타쉽과 1세대 슈퍼 헤비 부스터의 마지막 비행이었습니다. 비행 테스트의 모든 주요 목표가 달성되어 차세대 스타쉽과 슈퍼 헤비를 준비하는데 귀중한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비행 테스트는 슈퍼 헤비가 33개 랩터 엔진을 모두 점화하고 하늘 위로 상승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성공적인 1단계 상승 후 핫스테이징 기동이 이어졌으며 스타쉽 본체가 6개의 랩터 엔진을 점화하며 우주 비행을 계속해 나아갔습니다. 단계 분리 후 슈퍼 헤비 부스터는 계획된 13개 중 12개의 엔진을 사용하여 텍사스 해안 외부의 사전 계획된 착수 구역으로 향하는 부스트백 점화를 완료했습니다. 이전 비행에서 테스트된 동일한 공격각 아래에서 부스터는 하강하다가 계획된 13개 모든 엔진을 성공적으로 점화했습니다. 부스터는 차세대 부스터에 사용할 계획된 독특한 착륙 점화를 성공적으로 실행했습니다. 슈퍼헤비는 물 위에 잠시 호버링한 후 엔진을 정지하고 착수했습니다. 전체 지속 시간의 상승 점화를 완료한 후 스타쉽은 계획된 속도와 궤적을 달성했습니다. 비행 중 스타쉽은 8개의 차세대 스타링크 테스트 위성을 성공적으로 배치하고 랩터 엔진의 우주 내 세 번째 재점화를 실행하여 대기권 재진입에 대한 중요한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스타쉽은 지구 대기권에 재진입하며 능력의 한계를 테스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정된 열 차폐막 극한 테스트에 대한 광범위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비행의 마지막 몇 분 동안은 스타쉽은 스타베이스로 귀환하는 미래 임무에서 쓰일 궤적을 모방하기 위해 동적 기동을 수행했습니다. 스타쉽은 그 후 4개의 플랩을 사용하여 인도양의 사전 계획된 착수 구역으로 스스로를 유도하며 착륙 플립, 착륙 번, 그리고 부드러운 착수를 성공적으로 실행했습니다. 이제 초점은 차세대 스타쉽과 슈퍼 헤비로 옮겨지며 여러 후발 주자들이 현재 활발히 제작 중이고 테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차세대 도전은 지구 궤도, 달, 화성 및 그 너머를 계획하며 첫 번째 스타쉽 궤도 비행, 작전, 페이로드 임무, 추진체 전송 등에 사용될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번 발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단연 차세대 스타링크 위성 시뮬레이터의 완전 배치 성공이었습니다. 지난번 발사에 이어서도 이번에도 깔끔하게 성공을 했습니다. 스타링크 공식 계정은 배치 테스트 성공을 알리며 3세대 위성은 2세대 미니에 비해 용량을 10배 이상 향상시켜 전세계 스타링크 고객들에게 더 넓은 커버리지와 더 빠른 속도를 제공합니다. 스타쉽에 배치될 더 큰 3세대 스타링크 위성은 사용자들에게 기가비트 연결을 제공하며 스타링크 네트워크에 초당 60테라비트 다운로드 용량을 추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팔콘 9에서 2세대 미니를 발사할 때마다 추가되는 용량의 20배 이상입니다. 라며 이번 스타쉽 비행 테스트에서의 위성 배치 성공을 강조하고 3세대 위성의 혁신적인 성능을 통해 고객들이 받게 될 혜택을 알렸습니다. 이번 발사에서 재미있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라이브 중계에 갑자기 등장해 장난꾸러기 같은 모습을 보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는 발사 직전 스트림에서 일어났는데 그는 팔을 벌린 채로 카메라에 불쑥 나타나 진행자들에게 어떻게 돼가고 있어? 라고 쾌활하게 물었고 진행자들도 살짝 놀랐으나 이내 반가워요. 오늘 기분이 어떠신가요? 라면서 그를 반겼고 일론 머스크는 기분이 좋고 발사가 기대된다고 답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말 권위주의나 허세라고는 1도 없는 편안하고 장난스러운 모습에 전 세계 시청자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최근 기관들의 목표 주가 상향 랠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또 다른 기관인 멜리우스 리서치가 테슬라 주식에 대해 매수 등급을 매기고 목표 주가를 $520로 설정했습니다. 이 회사는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독립 투자 리서치 회사로 산업, 기술, 항공우주 등 섹터를 전문으로 합니다. 상향 조정을 주도한 분석가 이름은 롭 워트하이머입니다. 그는 멜리우스 리서치의 창립 파트너로 산업 및 기술 섹터를 담당하는 베테랑 분석가입니다. 이전에 바클레이즈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테슬라 외에도 제조업 관련 주식을 다뤄왔습니다. 롭 워트하이머는 테슬라 목표 주가 상향 이유에 대해 그의 노트에서 테슬라는 자동차 산업을 혁신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 차량의 배치를 빠르게 개선하고 확대할 수 있으며 자율주행은 물리적 세계에서 인공지능의 첫 번째 주요 응용 분야입니다. 목표 주가는 테슬라가 진정한 완전 자율주행 차량을 성공적으로 개발한다는 가정에 기반하며 이를 통해 라이드 헤일링 시장에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산업 규모를 더욱 확대할
확대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투자자가 FSD 경험의 혁명적 성격을 점차 인식함에 따라 이 기술에 대한 시장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라며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심지어 그는 테슬라를 반드시 소유해야 할 주식, 변화의 시간이 도래했다. 테슬라를 보유하지 않을 위험도 상당하다. 테슬라에 필적할 만한 투자 기회는 없다라는 다소 파격적인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 목표 주가는 현재 주가인 약 435달러 기준 20% 상승하는 것입니다. 현재 테슬라 최고 목표 주가는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브스로 10월 8일 재확인한 600달러입니다. 그리고 이번 멜리우스 리서치의 520달러, 그리고 최근 RBC 캐피털 마켓, 스티펠, 지난달 파이퍼 샌들러가 500달러 목표 주가를 제시하였습니다. 이 목표 주가 상향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로보택시, FSD, 인공지능입니다. 이제 이 요소들이 테슬라의 미래 가치를 좌우할 핵심 성장 동력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FSD 버전 14 롤아웃처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자주 일어나고 테슬라가 물리적 세계에서 AI의 첫 번째 대규모 응용을 실현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이는 단순한 자동차 판매를 넘어 소프트웨어 기반의 반복 수익 모델을 가능하게 하여 분석가들은 이를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을 끌어올릴 요인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기관들은 테슬라의 로보택시 네트워크가 테슬라를 라이드 헤일링 시장의 지배자로 만들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자율주행 차량을 활용한 로보택시 서비스가 본격화되면 기존 우버나 리프트 같은 플랫폼을 대체할 수 있으며, 이는 테슬라의 사업 규모를 폭발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그들은 보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요소들이 테슬라를 전기차 제조사에서 AI, 로보틱스 중심의 기술 기업으로 기관들이 재평가하게 하며, 최근 주가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500달러 이상의 목표 주가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유저 사무엘 그리산지오는 최근 랠리 이후 애널리스트들의 테슬라 분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분명히 쌓이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으며, 유저 X 엔지니어도 테슬라가 520달러 목표에 도달한다면 이는 단순히 투자자들의 재신뢰를 검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체 전기차 부문을 재점화하여 전세계 청정 기술의 또 다른 혁신과 자본 유입의 물결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텍사스 스타베이스에서 일론 머스크에게 세계에서 가장 작은 AI 슈퍼컴퓨터인 DGX 스파크를 직접 전달하며 서로 사인을 주고받는 세레모니도 하였습니다. 무게 1.2kg에 1페타플롭 성능과 2천억 개의 파라미터 모델을 지원하는 이 제품은 스타쉽 11번째 발사 직전에 이루어진 행사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DGX 스파크는 휴대용 AI 워크플로우를 위해 개발된 제품으로 엔비디아 코스모스 같은 프레임워크를 지원하며 스페이스X의 자율 로켓과 로보틱스 시스템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전망입니다. 젠슨 황이 텍사스 스타베이스까지 직접 찾아와 일론 머스크에게 DGX 스파크를 전달한 건 단순한 제품 홍보를 넘어 엄청난 예우이자 상징적인 순간으로 보입니다. 이는 두 리더의 오랜 인연과 AI 우주 기술의 융합을 강조하는 행보이며, 2016년 젠슨 황이 오픈 AI 초기 멤버였던 일론 머스크에게 세계 최초 슈퍼컴퓨터 DGX-1을 직접 건넨 순간을 떠올리게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소식을 알리는 엔비디아 공식 계정의 게시글을 인용하며, 이것은 2016년 젠슨이 오픈 AI에서 저에게 준 최초의 AI 컴퓨터인 DGX-1보다 와트당 컴퓨트가 약 100배 더 많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으로는 한국 시간 기준 10월 12일 유저 주카는 일론 머스크의 XAI는 물리적 환경을 이해하고 설계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인 월드 모델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이를 위해 엔비디아 출신 전문가들을 영입했습니다. 월드 모델은 주로 텍스트 데이터로 훈련된 대형 언어 모델보다 진보된 형태로 챗 GPT나 XAI의 그록 같은 인기 AI 도구의 한계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의 소식통에 따르면 XAI는 이 기술을 먼저 게임 분야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모델은 인터랙티브 3D 환경을 자동 생성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로보틱스 AI 시스템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부 기술 회사들은 월드 모델이 소프트웨어를 넘어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물리적 제품으로 AI를 확장하는 차세대 핵심 기술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라는 내용의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 게시글을 스테이블리티 AI의 창립자이자 AI 이미지 생성 도구 스테이블 디퓨전을 개발한 인물인 에마드 모스탁이 인용하며, 올해 오픈 AI의 수익은 약 100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올해 비디오 게임 산업의 수익은 약 2천억 달러입니다. 대형 인공지능 회사들은 가장 희귀한 자원인 당신의 흥미를 수익화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흥미뿐입니다 라며, 대형 AI 회사들이 게임 산업처럼 사용자의 주의력을 핵심 자원으로 삼아 적극적으로 진출할 거라 예측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이 글의 댓글로 XAI는 비디오 게임 분야에 크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비디오 게임을 사랑하고 플레이하기 때문입니다
했습니다. 돈 버는 것은 부차적인 관심사입니다 라면서 게임 산업에 매우 진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에마드가 말한 것처럼 돈 때문은 아니고 게이머로서 정말 재미있는 게임을 만들고 싶기 때문이라는 그 다음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에마드는 일론 당신은 그동안 당신이 좋아하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만드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수익 추구라는 것을 증명해 오셨죠 라고 답했고 일론 머스크도 100점 이모티콘으로 화답하였습니다. 현재 테슬라 미국 공장과 유럽 공장에서 저가형 스탠다드 차량들이 출시가 된 가운데 이제 모두들 중국 공장인 기가 상하이는 언제 이 차량들을 출시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36KR은 2010년에 설립된 중국의 대표적인 온라인 미디어 회사이고 이 매체에서 한국 시간 기준 10월 13일 기가 상하이 버전 저가형 차량에 대한 기사를 발행했습니다. 제목은 36KR 단독 테슬라 중국 2026년 간소화 모델 준비 중입니다. 기사 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테슬라는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다운그레이드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36KR은 여러 소식통으로부터 테슬라 기가 상하이가 현재 모델 Y와 모델 3의 간소화 버전인 내부 코드명 E41과 D50 프로젝트 두 가지 신차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관계자는 현재 두 신차 모두 검증 및 테스트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소식통의 초기 정보에 따르면 생산 시기는 내년 중반 또는 그 이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관하여 테슬라의 확인을 요청했으나 응답을 받진 못했습니다. 테슬라는 여러 주요 글로벌 시장에서 간소화 모델 생산과 판매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는 테슬라의 향후 몇 년 제품 전략이 기존 제품을 기반으로 간소화 개발을 진행하고 오랜 브랜드 평판을 활용해 저가 시장에서 판매 돌파구를 모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9월 테슬라는 마스터 플랜 파트 4를 발표하며 회사의 사업 초점이 전기차와 에너지에서 인공지능과 로보틱스 분야로 이동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간소화 모델은 이러한 선택을 반영합니다. 편안함과 장식 구성에서 차감을 하지만 테슬라의 고급 보조주행 하드웨어를 유지하고 사용자들이 FSD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선택할 가능성을 남기는 것입니다. 즉 저가로 유입된 더 많은 사용자가 테슬라의 자율주행 신경망 훈련을 강화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 터미널을 만들고 사용자 증가가 FSD 구독률을 높입니다. 그러나 테슬라가 베팅하는 이 자율성은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않았고 상용화 과정이 길며 현금 흐름의 주요 원천인 자동차 사업은 여러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 사업의 안전성과 자율성이라는 고위험 장기 미래 사업 투자를 테슬라가 어떻게 균형 맞출지는 그들만의 숙제입니다. 였습니다. 요약하자면 기가 상하이 공장도 모델 Y와 모델 3의 간소화 버전을 개발 중으로 검증 테스트 단계이며 마찬가지로 기존 설계를 재활용하지만 2026년 중반 이후 대량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며 가격을 20만 위안 하나로 4천만 원 이하로 낮춰 중국과 유럽 시장의 저가 경쟁에 대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기사가 내부자를 인용하고 있으나 공식 입장은 아니기에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에 저가형 스탠다드 라인이 출시되는 건 미국 생산 물량을 받아오지 않는 한 내년쯤이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유저, 마켓, 메이버릭은 테슬라가 2026년 중국 시장을 위한 저렴한 버전 출시를 목표로 하는 것은 현명한 움직임입니다. 라며 반겼고 반면 중국 관련 대표적인 X의 소식통 중 하나인 대조는 국내 미디어 36KR에 따르면 테슬라 차이나는 2026년 중반에 모델 3와 모델 Y의 저가 버전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만 위안 이하 전기차 시장은 경쟁이 치열합니다. 테슬라가 미국 유럽 출시 모델과 동일한 사양을 유지할 경우 경쟁 우위가 제한될 것이며 스펙 조정이 필요합니다. 라며 저가형 스펙이 북미 유럽 버전처럼 나와선 안 된다고 우려하였습니다. 중국 현지의 경쟁 차량들의 화려한 편의사항을 보면 그럴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FSD라고 하는 독보적인 옵션이 있지만 말입니다. 현재 흑인 경제 강화법과 복잡한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일론 머스크의 출생국임에도 불구하고 스타링크가 출시되고 있지 않던 남아공에 스타링크 출시의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스타링크가 남아공에 진입하기 위한 전략으로 흑인 경제 강화법의 30% 현지 소유권 요구를 지분 동등 투자 프로그램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정부도 이에 응해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흑인 소유권 이전 대신 현금 투자나 사회 공헌을 해 동등한 가치를 인정받는 것으로 5,000개의 농촌 학교에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교육 지원과 국가해양구조원과의 파트너십을 맺는 것이 스타링크의 제안 내용이며 그 규모는 한화로 약 2천억 원 정도입니다. 실제로 남아공에는 16,000개 이상의 공립학교가 인터넷 접근이 불가능한 환경에 놓여 있는데 이러한 농촌 교육 불평등은 남아공 디지털 문제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스타링크는 정부 프로젝트와 연계해 5,000곳의 학교에 스타링크 하드웨어 설치와 무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해 약
약 240만 명의 학생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국가해양구조원에 대한 투자도 약속하였는데, 국가해양구조원은 스타링크의 저지연 위성 네트워크가 3,000km나 되는 남아공 해안선의 통신 단절 문제를 해결할 획기적인 도구라고 평가하며 2024년부터 도입을 지지해왔기에 이번 제안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움직임은 올해 초 남아공 정부와 일론 머스크 간 극심한 갈등 배경에서 주목됩니다. 2월 머스크는 X에서 토지개혁법을 백인 농부 제노사이드로 비난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 발언과 연계해 맹공하였습니다. 그는 남아공 출신 배경을 들어 흑인 경제 강화법을 인종차별로 비판했으며 흑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남아공의 142개 인종 법률을 지적하고 이는 넬슨 만델라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남아공 정부는 당시 이를 왜곡이라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는 8월부터 누그러지며 협상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현재 단계는 투자 프로그램 초안이 최종화되기 직전입니다. 통신부 장관 몬들리 궁구벨레가 몇 주 내 초안을 마무리해 독립통신당국에 지침을 전달할 예정이지만 실제 라이선스 발급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즉 협상 및 제안 단계, 초안 최종화 단계, 규제 심사 단계, 승인 단계, 인프라 구축 및 테스트 단계, 최종 출시까지 단계 중에서 현재는 초안 최종화 단계로 10월 중 마무리가 될 전망이며 앞으로 갈 길이 먼 상황이지만 올해 초 극단적인 갈등 상황까지 갔던 것을 감안하면 그래도 최악의 상황에서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적입니다. 부디 잘 승인이 되어 현지 어린 학생들이 스타링크의 혜택을 누리길 바랍니다. 유저 미스터 올림피어는 너무 좋습니다. 시골 지역엔 숨겨진 보석 같은 인재들이 많아서 스타링크 덕분에 그들이 세상과 소통하고 상호작용하며 재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라며 반겼고 유저 윌리엄도 좋은 결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곳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연결성과 안정성의 스타링크라고 하였으며 유저 란트4 에듀케이션은 스타링크를 통한 인터넷 접근으로 인해 앞으로 아프리카 국가들로부터 더 많은 혁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하였고 유저 케이트 버널도 실질적으로 선한 행동을 실천하는 회사가 있고 겉으로만 선한 일을 한다고 과장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많은 회사들은 후자입니다. 라며 스타링크의 특별한 선함을 강조하였습니다. XAI의 기술 업데이트, 전략 분석, 그리고 개인적 의견을 주로 공유하는 X 프리즈 계정은 한국 시간 기준 10월 14일 1년 동안 X의 알고리즘 개선은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X팀이 마침내 바닥까지 파고들어 스팸과 참여 유도 게시글을 거의 없앴습니다. 저품질 게시물이 마지막으로 등장한 때를 떠올릴 수도 없습니다. X팀에게 큰 공을 돌립니다. 이러한 변화는 진정 게임 체인저입니다. 제 피드는 이제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훨씬 더 즐겁게 느껴집니다. 라며 X의 알고리즘 정화 성과에 대해 감탄하였습니다. 참고로 일론 머스크는 한국 시간 기준 올해 1월 24일 이 플랫폼의 추천 알고리즘은 엉망이야. 지금 매니저랑 이야기하고 싶어. 라며 마치 그가 이 플랫폼의 소유자가 아닌 제3자인 듯한 유머러스한 불만을 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재밌게 보았지만 이혁명 앞에서 잡돌이를 당한 당시 X의 알고리즘 담당자들은 엄청난 긴장을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리고 한국 시간 기준 4월 26일 미국의 프로그래머이자 벤처 투자자 폴 그레이엄은 트위터가 좌익 정치병자들의 황무지처럼 느껴지던 시절을 기억합니다. 이제는 우익 정치병자들의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충분히 큰 포럼의 필연적인 운명일까 궁금합니다. 결국 극단주의가 지배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걸까요? 라며 안타까워하였고 이에 일론 머스크는 훨씬 개선된 그룹 기반 알고리즘이 출시됩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그 뒤에 5월 3일에도 X 추천 알고리즘은 그록의 가벼운 버전으로 대체되므로 곧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이미 어느 정도 개선된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하였고 7월 20일에는 그록을 사용해 콘텐츠의 내재적 가치를 이해하여 소규모나 신규 계정의 훌륭한 콘텐츠가 알고리즘에 의해 표시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라고 하였으며 8월 16일엔 그록4 미니로 구동되는 새로운 X 알고리즘을 시도 중입니다. 확실히 더 나아졌습니다. 모든 사용자에게 배포하려면 약 2만 개의 GPU가 필요하고 지연이 더 높아지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하며 그록을 통한 X의 알고리즘 정화 및 소비자 경험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간 기준 10월 15일 일론 머스크는 앞선 엑스프리즈의 글을 인용하며 사람들이 X 알고리즘의 개선을 느끼는 정도는 특정 개인이 직관적 기법을 변경한 것 때문이 아니라 그록과 다른 AI 도구가 개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후반에 모델 가중치를 포함한 업데이트된 알고리즘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무작위로 남아있던 잔재 규칙이 많이 사라진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루 1억 건 이상의 게시물이 모두 그록에 의해 평가되고 당신이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게시물이 추천되는 완전한 AI 추천으로 전환하는 것은 다음 달에 일어날
일어납니다. 이는 피드의 품질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킬 것입니다. 그 직후에는 추천 콘텐츠를 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구축할 예정으로, 예를 들어 정치를 덜 보여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며 현재의 개선 정도를 넘어서 그록을 통해 알고리즘을 본격적으로 강화하고, 더 나아가 다음 달에는 완전히 그록을 통한 AI 추천으로 피드를 구성할 것임을 알렸습니다. 다음 달이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을 살짝 말하자면, 전 아직도 X의 알고리즘이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저는 테슬라뿐만 아니라 비디오 게임 관련 게시글도 자주 업로드하고 제 게시도 하는데, 게임 관련 흥미로운 게시글을 추천하진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음 달 선보이는 AI 알고리즘에서 개선되길 바랍니다. 호주 퀸즐랜드주에서 진행 중인 스완뱅크 배터리 프로젝트는 옛 석탄 발전소 부지를 활용한 대형 에너지 저장 시스템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클린코 퀸즐랜드가 주도하며 138개의 테슬라 메가팩을 기반으로 합니다. 2024년 2월에 착공을 시작한 이 프로젝트가 이제 시운전 단계에 들어섰고, 클린코 측은 그걸 알리는 영상을 공개하였습니다. 영상 속에서 프로젝트 관계자들은 클린코에서 우리는 고객들이 미래에서 번영할 수 있도록 청정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스완뱅크 청정 에너지 허브에 와 있는데, 바로 제 뒤에서 테슬라 배터리 모듈들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에 매우 흥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클린코의 첫 번째 대형 배터리 프로젝트이자 입스위치 지역의 첫 번째 대형 배터리 프로젝트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스완뱅크에서 우리는 50년 이상 전기를 생산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석탄으로, 지금은 천연가스로, 그리고 곧 배터리 저장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 배터리는 낮 동안 잉여 태양광 에너지를 저장하여 고객들이 가장 필요로 할 때 청정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할 것입니다. 그 고객들은 퀸즐랜드의 주요 고용주들로, 우리는 그들의 지속 가능성을 목표로 지원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설치하고 있을까요? 캘리포니아에서 직접 온 138개의 배터리 모듈입니다. 이 모듈들은 최대 2시간 동안 250메가와트를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하루 피크 시간 동안 입스위치 에너지 수요의 약 3분의 1을 공급할 만큼 충분한 용량입니다. 이 기술은 매우 유연하며 1초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작동될 수 있어 가장 필요한 순간에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2026년 중반에 가동될 예정입니다. 클린코의 비전은 명확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퇴역한 석탄 발전소 인프라를 재활용해 비용을 절감하고 빠른 전력망 연결을 실현합니다. 위치는 브리즈번 남서쪽 45km 떨어진 입스위치 지역입니다. 폐석탄 발전소 인프라가 메가팩 단지로 탈바꿈하는 것은 호주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상징하며, 이처럼 스완뱅크 배터리는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다음으로는 테슬라 차이나가 모델 Y L의 밝은 회색 프리미엄 시트 옵션을 공식 출시했습니다. 이는 구매 페이지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가격은 8,000위안, 한화로 160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전에는 검정 시트만 구매가 가능했습니다. 모델 YL은 8월 19일 중국에서 출시 당시 홍보 영상엔 밝은 회색 시트가 등장했으나 어두운 색상 인테리어만 구매 가능해 현지 소비자들은 아쉬워하였습니다. 테슬라 차이나는 라이트 그레이 프리미엄 옵션을 가까운 미래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드디어 오늘 출시가 된 것입니다. 밝은 회색 프리미엄 시트는 고급 가죽 소재와 밝은 톤으로 인테리어 프리미엄감을 강조합니다. 다른 차량의 화이트 시트보다는 톤이 한 단계 낮아 관리에 좀 더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용으로 여러 사람들이 타고 내릴 모델 YL의 특성상 적절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러나 이 차를 살 수 있고 이런 옵션까지 구매할 수 있는 중국 소비자들이 부럽습니다. 테슬라 기가 텍사스가 50만 대 차량 생산을 돌파하며 회사의 미국 내 제조 역량을 상징하는 중요한 이정표를 달성했습니다. 이 소식은 한국 시간 기준 10월 15일 밤 테슬라 제조 계정을 통해 발표되었으며, 직원들이 흰색 모델 Y 앞에서 50만 모양의 풍선을 들고 모인 사진과 함께 게시되었습니다. 기가 텍사스는 2022년 4월 개장 이후 모델 Y를 주력 서브로 사이버트럭을 생산해왔으며, 이번 50만 대는 이 두 모델을 모두 포함한 누적 생산량입니다. 40만 대 돌파는 2025년 4월 11일에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테슬라는 기가 텍사스 건물 위에 40만을 상징하는 400K 모양으로 모델 Y를 배치하는 세레머니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50만 대를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기가 상하이 공장이 누적 생산 50만 대를 돌파하는데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약 2년이 걸렸습니다. 이걸 보면 텍사스가 매우 느린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기가 상하이의 경우 당시 프리몬트에서 생산 공정이 이미 검증된 모델 3를 옮겨와서 그대로 생산
생산한 것이고, 반면 기가 텍사스는 모델 Y 외 사이버 트럭 생산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모델 Y의 대대적인 리프레시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기가 베를린은 2022년 3월 22일 공식 개장과 함께 첫 모델 Y 생산을 시작해 2025년 3월 31일 거의 3년 만에 50만 대를 달성했습니다. 100만 대 돌파 예상 시점은 현재 모델 Y 중심 생산 기준으로는 2027년 이후입니다. 그러나 여기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이버캡입니다. 사이버캡은 언박스드 공정의 정수로 일론 머스크 말에 의하면 5초에 한 대씩 생산이 가능할 정도이기에 본격 등장과 함께 기가 텍사스의 누적 생산량을 매우 빠르게 상승시킬 주자이며, 이미 기가 텍사스에서는 테스트 생산이 들어가 대량의 기가 캐스팅 파트가 포착되고 충돌 실험도 하는 등 순조롭게 출시가 준비 중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인 2024년 10월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위 로봇 이벤트에서 일론 머스크는 사이버캡이 2027년 이전 양산을 시작하여 3만 달러 미만 가격으로 판매될 것이라 하였고, 몇 주 뒤 이어진 3분기 어닝콜에서는 우리는 연간 최소 200만 대의 사이버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개 이상의 공장에서 생산할 것이고 연간 최소 200만 대, 궁극적으로는 400만 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 초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테슬라 차량을 구매한 날, 일론 머스크는 미국을 위하여 테슬라는 향후 2년 안에 미국 내 차량 생산량을 2배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즉 로보택시 네트워크의 확장, 그로 인한 사이버캡의 폭발적 생산, 사이버 트럭의 생산 안정화, 이번에 새로 추가될 모델 Y 스탠다드 퍼포먼스 라인이 본격 생산되면서 기가 텍사스의 생산 역량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고, 테슬라 제품 생산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아갈 것입니다. 유저 로즈 패케테는 미국의 혁신이 번창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미국 생산량을 2배로 늘리는 것은 우리의 독창성과 미래에 대한 굳건한 신앙을 보여줍니다. 50만 대 자동차를 생산하는 것은 진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탁월한 리더십과 역동적인 팀이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줄 것입니다. 라고 하였고, 유저 로미오도 50만 대 달성, 생산을 무한대로 끌어올립시다. 기가 텍사스가 미래 공장 청사진처럼 전기차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막 몸을 풀었을 뿐 다음 목표는 100만 대와 그 너머입니다. 사이버 트럭의 질주를 기대해주세요. 라고 하였으며, 유저 스테프 제이미 파운드는 기가 텍사스가 관료주의 헛소리 없이 미국식으로 건설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규제보다 더 크게 말합니다. 라며 해당 소식을 안겼습니다. 얼마 뒤 있을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질문 리스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테슬라 소식통 소여 메리츠는 한국 시간 기준 10월 16일 테슬라의 다음 주 3분기 실적 발표에서 투자자들이 지금까지 투표한 상위 7개 질문입니다. 라는 말과 함께 질문 리스트를 공유하였습니다. 질문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 차량 모델에 대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테슬라는 언박스드 사이버캡 플랫폼을 활용한 컴팩트 차량 모델을 생산할 계획입니까? 사이버 트럭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전통적인 SUV와 픽업 트럭을 생산할 계획에 있습니까? 로보택시의 최신 지표 함대 크기, 누적 주행거리, 완료된 라이드 수, 개입률은 무엇이며 안전운전자가 제거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고객 차량에 비감독 FSD를 배포하는데 여전히 방해가 되는 장애물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앱 제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하드웨어, 일반 이동성 모델 훈련, 작업별 모델 훈련, 음성 모델 훈련, 제조 구현, 공급망 구축을 고려할 때 옵티머스를 시장에 출시하는데 현재 직면한 도전 과제는 무엇입니까? 메가팩, 파워월, 솔라,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수요와 백로그는 어떠합니까? 현재 인공지능 붐을 고려할 때 테슬라는 다른 하이퍼스케일러의 전력을 공급할 계획입니까? 로보택시 확장의 진행 상황을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올해 말까지 테슬라 로보택시 함대가 배포될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는 어디입니까? FSD가 비감독 주행을 허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대한 전망은 무엇입니까? 하드웨어 3을 AI 4로 교체하려는 시도 대신 신규 차량으로 교환하는 데 동등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였습니다. 이 질문지에 대한 또 다른 다양한 의견들이 소여메리츠 게시글에 댓글로 달렸습니다. 유저 팀보는 왜 새로운 모델에 대한 질문이 우선시되는 겁니까? 테슬라는 실적 발표에서 발표되지 않은 모델에 대해 말해주지 않을 겁니다. 그런 건 발표 이벤트에서 하는 거죠. 완전 질문 낭비입니다. 라며 답답해하였고, 유저 존 디터도 새로운 자동차 모델에 대한 계획, 사이버캡 플랫폼을 활용한 컴팩트카, 사이버트럭 플랫폼으로 만드는 SUV 같은 질문을 하다니요. 많은 투자자들이 여전히 로보택시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테슬라가 새로운 차량을 만드는 것은 언제나 환영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로보택시 네트워크의 확장보다 우선시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회사가 미래에 벌어들일 수익 측면에서만 보아도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건 로보택시 자율성 확장입니다. 이것이 새 차가 싫다는 게 아닙니다. 저도 모델 Y L이 나오면 사고 싶고 사이버캡 핸들 버전도 나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게 최우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저 ASI는 테슬라는 FSD에 대해 유럽연합을 설득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요? FSD 14가 정말 강력해지고 계속 개선되고 있어서 유럽 내에서 FSD를 쓰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라며 반년 넘게 보류되고 있는 유럽 내 FSD 승인에 대해 진행 상황을 궁금해 하였습니다. 테슬라의 FSD 버전 14.1.2가 한국 시간 기준 10월 16일 초기 액세스 사용자에게 제한적으로 배포되었습니다. 이는 버전 14 시리즈의 두 번째 마이너 업데이트로 이전 버전 14.1.1에 이어 불과 며칠 만에 업데이트가 감행되어 이 빠른 속도에 모두들 놀랐습니다. 배포에 앞서 테슬라 FSD 팀의 수장인 아숍 엘루스와미는 오늘 초기 액세스를 시작하는 FSD 버전 14.1.2에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라는 말로 모두를 기대하게 하였는데요. 이때만 하더라도 이 기능이 운전자 하차 후 스스로 주차 공간을 찾아가는 베니시 기능이 아닐까 하며 설레어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리 액세스 유저들에게 곧 배포가 되었고 해당 기능은 베니시는 아니었습니다. 바로 매드맥스 모드였습니다. 매드맥스 모드는 이름처럼 가장 빠르고 공격적인 주행 프로필로 기존 서두름 모드보다 높은 속도와 더 빈번한 차선 변경을 지원합니다. 출발 가속이 훨씬 빠르며 도시 도로에서 미션 수행처럼 자신감 있게 움직입니다. 테슬라 AI팀의 선임 엔지니어 필 두아는 매드맥스 모드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모드입니다. 늦었거나 그냥 빠르게 운전하는 걸 좋아한다면 당신도 좋아할 겁니다. 라며 해당 기능 체험을 권하였고 마찬가지로 테슬라 AI 부서 선임 엔지니어인 윤타 차이는 니르 브루클링 트랙에서 매드맥스를 테스트해보면 좋겠네요. 라며 유머와 자신감을 표출했습니다. 14.1.2를 체험한 테슬라 인플루언서 잭은 매드맥스 모드의 FSD 버전 14.1.2가 LA 교통 체증 속에서 거의 1시간 동안 개입 없이 운전했습니다. 차선 변경과 선택이 훌륭했습니다. 매우 적극적이고 매드맥스가 교통을 완벽하게 통과하였습니다. 이 프로필은 최고입니다. 브레이크 떨림이나 망설임이 전혀 없었고 정말 훌륭합니다. 라며 극찬하였고 아숍 엘루스와미는 잭의 이 후기를 인용하며 비행 시간이나 아이 학교 픽업 시간에 늦었을 때 등 급한 상황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 다른 인플루언서 소여 베리츠도 테슬라 FSD 버전 14.1.2의 새로운 매드맥스 속도 프로필로 첫 주행입니다. 매드맥스 모드는 매우 빠르고 자신감 있게 운전합니다. 출발 시 가속이 훨씬 더 빠르고 그 점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최대 시속 85마일까지 속도를 냅니다. 빠르게 운전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이 새로운 모드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매드맥스 모드는 차가 임무를 수행하듯 도시를 빠르게 질주하게 만듭니다. 테슬라가 지금까지 출시한 어떠한 FSD 모드와도 다릅니다. 라며 마찬가지로 만족스러운 후기를 남겼고 홀마스 카탈로그는 매드맥스 모드는 미친듯이 좋습니다. 잦은 브레이킹 이슈는 95% 고쳐진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이들에게 배포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의 FSD 13을 꼭 껴안아주세요. 곧 작별해야 할 시간이니까요. 라며 그도 마찬가지로 극찬을 하였고 또 다른 인플루언서 닉 크루즈 파탄에도 테슬라 FSD 버전 14.1.2 매드맥스 모드는 미쳤습니다. FSD가 놀라운 속도로 가속하고 교통을 뚫고 나아가면서 여전히 매우 부드럽습니다. 스포츠카처럼 차를 운전합니다. 약속에 늦은 상황이라면 이 모드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테슬라 AI팀 훌륭합니다. 역대급입니다. 라고 하였고 더티 테슬라도 매드맥스 모드에서 목표 속도에 더 빨리 도달하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 모드에서의 가속은 훌륭하게 느껴졌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테슬라 모델 Y가 2025 호주 굿 디자인 어워드에서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올해로 67년을 맞이하는 이 어워드는 기술과 교통에서 건축과 사회, 혁신에 이르기까지 삶을 더 좋게 만드는 디자인을 기념합니다. 올해의 주제는 더 나은 디자인을 위해 였습니다. 수백 개의 글로벌 출품작 중에서 모델 Y는 세련된 디자인, 점진적인 개선, 그리고 일관된 비전으로 돋보였습니다. 국제심사위원단은 이를 최근 자동차 디자인의 가장 큰 성공 사례 중 하나를 잘 생각해낸 리디자인이라고 평가하며 향상된 안정성, 업그레이드된 기술, 미묘한 스타일링 요소를 주목했습니다. 테슬라는 분명 전기차 세계의 선구자입니다. 놀라운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의 디자인과 엔지니어링과 결합되었습니다. 스마트하고 혁신적이며 영향력 있는 디자인의 최고봉입니다. 테슬라의 이번 수상은 자동차 디자인에 대한 지속적인 영향과 전기 모빌리티의 주류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강조합니다. 단순함, 기술, 지속 가능성을 결합한 모델 Y는 어워드의 주제인 진정으로 세상을 더 나아지게 하는 디자인을 구현합니다. 라고 심사위원단은 평했습니다. 유저 크리스퍼 킹은 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수상이 아닙니다. 테슬라의 전체 철학에 대한 중대한 검증입니다. 전통적인 자동차 디자인은 매년 화장품 같은 변화에 기반합니다. 점진적 개선에 대한 이 상은 그 반대 경우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제조 효율성을 위한 디자인 말이죠. 소프트웨어를 통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최근 스타링크 서비스 최종 승인 직전 단계에서 정치권에서 이를 제동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정헌 의원은 10월 13일 세종시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 자리에서 과기부가 스페이스X의 자회사인 스타링크 코리아의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을 다소 성급하게 승인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과기부의 결정 과정이 투명성과 신중함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이를 통해 국내 통신 시장의 안정성과 국가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피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과기부는 올해 5월에 국경 간 공급 협정을 허가한 바 있으나 사업의 시장 영향력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한 연구 용역 공고는 9월에나 이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사전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 의원 측의 주요 주장입니다. 이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보고서를 근거로 데이터 유출 위험, 국가안보 취약성, 그리고 국내 통신산업의 잠재적 피해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배경훈 과기부 장관은 이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는 입장을 밝히며 이미 관련 컨설팅을 통해 사업의 위험 요소를 검토하고 보완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추가적인 심사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나 구체적인 후속 대책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한편 5월 승인 후 스타링크 하반기 국내 출시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고 무기한 연기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논란으로 인해 서비스가 완전히 백지화될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스타링크의 도입은 농촌과 도서지역의 인터넷 접근성을 높이고 국내 비행사들이 도입했을 시 소비자 경험이 향상되며 무엇보다 대안 서비스가 없기에 이러한 정치적, 안보적 논쟁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고 합리적인 타협점을 찾기를 바랍니다. 테슬라 사이버캡의 핸들과 페달을 장착한 버전이 나올지에 대한 논쟁이 커뮤니티에서 뜨겁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원래 핸들이나 페달 없이 자율주행만으로 움직이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테슬라 FSD 기술의 본질과 회사의 자신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논쟁 자체가 무의미해 보이지만 몇 가지 이유로 이런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사이버캡의 핸들과 페달을 장착한 버전 논쟁의 주요 이유 중 첫째는 프로토타입 사진에서 핸들 장착 모습이 자주 목격된 점이고 이게 가장 큽니다. 테슬라의 테스트 과정에서 핸들을 부착한 시제품이 공장 유출 영상에서 여러 번 등장해 팬들이 이를 생산 모델의 힌트로 오해하며 기대를 키웠습니다. 이로 인해 순수 자율주행 컨셉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불붙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테슬라 차량 엔지니어링 부사장인 라스 모라비는 테슬라가 안정성 제어 테스트, 펌웨어 개발, 그리고 충돌 테스트까지 수행할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 프로토타입 사이버캡에 스티어링 휠이 장착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둘째, 이 차량의 외관과 디자인이 혁신적이고 매력적이라 핸들을 추가해 수동 주행을 원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유선형 캡슐을 연상시키는 미니멀한 라인이 SF 영화 같은 미래감을 주며 무엇보다 슈퍼카에서나 가능한 걸 윙도어 스타일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커뮤니티에서는 이 디자인에 핸들을 더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의견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저 브랜드는 저는 테슬라가 핸들과 페달이 장착된 사이버캡을 제공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겠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은 멋진 투도어 전기 쿠페를 원합니다. 그리고 전기 쿠페 시장은 완전히 미개척 상태이며 따라서 사람들이 사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핸들은 앞으로도 많은 해 동안 살아남아 미세한 도로 상황들에서 여전히 필요합니다. 라고 하였고 유저 라스트 노운 서바이버도 사이버캡 외관에 핸들이 달린 무언가를 여전히 기대합니다. 그런 미래 지향적인 스타일을 더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였으며 유저 JP 피카드도 저는 사이버캡을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싶습니다. 그냥 멋져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운전하고 싶을 때를 위해 핸들 옵션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한 바 있습니다. 셋째, 테슬라 라인업에 저가형 모델이 없어 이 차량의 핸들을 달아 저가형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가 부각됩니다. 모델 3나 Y의 가격대가 다소 높아 대중 진입이 어렵지만 사이버캡의 컴팩트 크기와 저비용 구조에 핸들 옵션을 더하면 젊은 층이나 도시 사용자에게 적합한 $30,000 미만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게 그들의 주장입니다. 이는 저가형 차량 개발 부담을 덜어주고 시장 확대를 돕는다는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저 크리스토퍼 던전은 들어봐요. 핸들과 페달이 장착된 사이버캡에 220마일 주행거리를 더해 $29,990로 판매하면 4분기에 불타오르듯 잘 팔릴 겁니다. 라고 하였고 유저 딘지도 저가 대중시장 점유를 위해 핸들, 미러 등을 추가한 개조된 사이버캡을 $25,000 가격으로 출시하는 건 어떨까요? 이게 이상적일 텐데요. 소유자가 원할 때 로보택시 네트워크에 추가해 수입을 벌거나 아니면 그냥 운전하거나 하며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하였으며 유저 FSD 비감독형도 사이버트럭 핸들과 페달이 달린 사이버캡을 원합니다. 출시만 된다면 오늘 당장 $25,000를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한 바 있습니다.
며칠 새 이 논쟁의 중심에 선 건 제 영상에서도 자주 인용되는 테슬라 인플루언서 파르자드였습니다. 파르자드는 한국 시간 기준 10월 15일 저는 테슬라가 이 차에 핸들과 페달을 달아 판매할 것이라고 99.9% 확신합니다. 규제라고 하는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핸들 없는 버전을 연간 200만 대 생산하는 무리수를 왜 두나요? 스티어링과 브레이크, 드라이브 바이 와이어는 설치와 제거가 매우 쉽습니다. 이게 합리적입니다. 라고 하였고 이 글은 40만 조회수, 4,300개의 좋아요를 받으며 많은 이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그의 글에 찬성하는 의견들로 유저, 일렉트릭, 사이버 파머는 제 생각엔 파르자드가 옳습니다. 사이버캡은 초기에는 페달과 핸들이 제공될 겁니다. 당연히 그럴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무능한 정치인들이 갑자기 함께 모여 연방이나 50개 주를 위한 새로운 자율주행 차량 법안을 통과시킬 거라고 생각하나요? 지금도 합의를 못해서 정부가 폐쇄됐는데도요. 법이 기술을 따라잡는 데는 수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이버캡의 핸들과 페달을 제공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것이 나중에 사용되지 않더라도요. 라고 하였고 유저, 미힌, 시타, 세스타이스도 파르자드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테슬라가 이 차에 핸들과 페달을 추가한 버전과 핸들 페달 없는 로보택시 전용 버전을 둘 다 생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여러 지역에서 규제가 오랫동안 골칫거리일 테고 미국 외 지역에서는 더더욱 어렵겠죠. 따라서 핸들 장착 버전은 사이버캡을 사람들의 손에 더 빨리 쥐어주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로보택시 네트워크가 안전함을 증명하고 미국 전역으로 확대된 후에야 모든 사람이 핸들과 페달이 없는 자신의 로보택시를 가질 수 있게 될 거라 봅니다. 물론 테슬라 회사의 이 측면을 바라봤을 때 제가 틀리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의외의 참여자로 테슬라 프리미엄 액세서리 전문 회사인 조우와도 등판하였습니다. 조우와는 저도 이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지금 핸들 페달이 없는 완전 로보택시 차량을 출시하기엔 너무 앞서 있습니다. 타협적으로 핸들 버전이 나올 것입니다. 테슬라는 이걸 원하지 않겠지만 그렇게 해야 할 겁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반대쪽 의견으로는 마찬가지로 테슬라 인플루언서 닉 크루즈 파탄에는 사이버캡은 완전 자율주행 차량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엔지니어링 부사장 라스 모라비는 테슬라가 사이버캡에 핸들을 포함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목격된 핸들 장착 사이버캡은 테스트 중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붙여둔 것입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에 전념하고 있으며 사이버캡이 그 첫 번째 단계입니다. 결국 모든 테슬라 차량이 핸들이나 페달 없이 출고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이 실현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라며 테슬라 부사장의 발언을 인용하여 정면으로 반박하였고 또한 테슬라 분석 계정인 퓨처 아자도 이거 조회수 어그로죠? 맞다고 말해주세요. 파르자드가 사이버캡이 만들어진 공학적인 배경을 모를 리 없지 않습니까? 더 재밌는 건 그의 팬들이 이런 추측이 분명히 우월하다며 시켜세우고 있는 겁니다. 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라며 강력 비판하였으며 유저, 빅터, 벨룸도 순전한 헛소리입니다. 일론을 이해하고 그의 비전과 자율주행 미래, 자율주행 시장이 가져올 엄청난 잠재력에 대한 기본적인 감각이 있다면 사이버캡에 핸들을 대충 붙이는 얘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다입니다. 파르자드의 이런 무지한 소망적 사고를 보게 돼서 유감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존 범스테드는 이 차는 테슬라의 상징적인 차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겁니다. 이 차를 보고 나면 무인 운전차라는 걸 바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들의 의도입니다. 핸들이 있으면 FSD의 사명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이를 추진하는 데 실패하게 됩니다. FSD를 믿으십니까? 아니면 믿지 않으십니까? 믿는다면 테슬라가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커뮤니티, 유저 단계에서만 오고 가며 끝날 줄 알았던 이 논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바로 사이버캡 수석 엔지니어가 등판한 것입니다. 파르자드는 논쟁이 이어지자 10월 16일 하나의 글을 더 업로드하며 사이버캡이 정말 핸들과 페달 없이 제작된다면 왜 앞유리와 도어에 유리를 사용하는 걸까요? 왜 후드를 두는 거죠? 유리가 필요 없으니 더 공기역학적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차의 어떤 부분도 핸들과 페달이 없는 것 외에는 레벨 5 자율주행 차로 기본 원리 관점에서 최적화된 게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사이버캡 수석 엔지니어 에릭이 등판하였습니다. 에릭은 레벨 5 자율주행 차에 대한 당신의 기본 원리 기반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게 왜 지금인지 매우 관심이 있습니다. 라고 파르자드에게 되물었고 파르자드는 왜 이런 멋진 폼팩터를 만들고 핸들과 페달을 넣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생산 라인에서 무한한 지연을 가질 테고 규제 당국은 협조하지 않을 겁니다. 라며 반문했습니다. 이에 에릭은 이 폼팩터는 디자인, 자율주행을 위한 탑승자 배치, 운영 효율성 그리고 차량 기능의 아름다움 통합으로 보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이라고 하였으며 파르자드는 저는 진심으로 이 차가 완전 자율주행 차량으로 도로에 나오는 걸 보는 게
매우 기대되지만 규제가 생산 용량을 따라잡지 못할 우려가 있다면 이 라인을 같거나 매우 유사한 폼팩터에 운전 가능한 다른 차량을 생산하는 데 사용하길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에릭이 사이버캡 수석 엔지니어로서 테슬라의 로보택시 개발을 주도하는 위치를 고려하면 그가 사이버캡의 핸들 없는 현재 모습이 레벨 5 완전 자율주행을 위한 제1원칙 디자인이라고 강조하고 핸들 추가를 불필요한 타협으로 이야기한 것은 단순 의견이 아닌 내부 개발 방향을 반영한 것입니다. 즉 핸들을 넣는 게 옳다 그르다 논쟁은 여전히 열려 있을 수 있겠지만 테슬라가 실제로 핸들을 추가할 것이다 아니다 논쟁은 내부자 에릭의 발언으로 사실상 종결된 셈입니다. 테슬라는 넣을 생각이 없습니다. 이 둘의 논쟁에 대해 10만 팔로워의 테슬라 인플루언서 워런 레들리치는 파르자드가 테슬라 엔지니어에게 완전히 박살났군요. 역사상 가장 예의 바른 살인입니다. 파르자드는 2026년 중반쯤 게리 블랙처럼 안티 일론 머스크 클럽에 가입할 것입니다. 그는 일론보다 내가 더 똑똑하다 병에 감염됐고 이번 논쟁은 그 초기 증세입니다. 이제 증세는 점점 더 악화될 것입니다. 라고 하였고 중립적인 의견으로 마찬가지로 테슬라 인플루언서인 브래드포드 퍼거스는 저는 파르자드와 수석 엔지니어 에릭 모두에게 동의합니다. 동시에 모순되는 두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첫째, 사이버캡은 공학적 완벽함입니다. 둘째, 도로교통 안전국이 핸들이 없는 차량에 대한 2500대 제한을 완화하지 않으면 테슬라는 어떻게 할까요? 안전기준 규정에 변화가 없다면 테슬라는 자율주행 함대에서 핸들이나 페달이 없는 차량을 2500대 이상 운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테슬라가 핸들이 없는 차량을 생산한들 그것들을 사용할 수도 판매할 수도 없게 됩니다. 아마도 테슬라 측에서 규제에 대한 전략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기관이 그저 규칙을 바꿔주길 바라는 것은 잘못된 방향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소비자로서 그리고 테슬라 애호가로서 핸들 달린 사이버캡이 나온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투자자로서 회사의 이익이 극대화되길 바라는 입장에서는 굳이 처음부터 두 가지 생산 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입니다. 핸들을 다는 게 생산 공정상 부담이 없고 쉬운 일이라면 만들어주면 좋겠지만 제가 볼 때는 현재 언박스드 공정으로 핸들 없는 사이버캡을 3만 달러 미만 가격에 양산하기에도 이것은 역사적인 도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냥 핸들 없는 버전만 만드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규제를 안 풀어줄 거기 때문에 어차피 핸들을 달아야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애초에 이 사이버캡 프로젝트 자체를 왜 시작했을 거며 그러면 옵티머스를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애초에 투자를 해야 할 이유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옵티머스가 통과해야 할 규제는 핸들 없는 사이버캡의 것보다 최소 10배는 더 강도가 높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테슬라가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규제를 극복할 것이고 규제 기관도 합리적으로 판단 후 승인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나아가는 것이지 규제 때문에 핸들 달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건 너무나 부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은 사이버캡 핸들 논쟁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10월 14일 포춘지에서 주관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국제 정상회의에 카말라 해리스 전 부통령이 자신의 새 책 107일 홍보를 위해 출연했습니다. 포춘 편집장 앨리슨 쇼텔과의 대담에서 카말라 해리스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백악관 전기차 행사에 일론 머스크를 초대하지 않은 것을 큰 실수였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대담을 하며 책에 썼듯이 우리가 백악관에서 대형 전기차 행사를 열었을 때 일론 머스크를 초대하지 않은 건 큰 실수였다고 생각합니다. 테슬라는 미국의 주요 제조사이고 일론 머스크는 전기차와 우주 분야에서 놀라운 혁신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자격이 충분한데도 초대되지 않은 게 문제였습니다. 과도한 정치적 판단이 자랑스러운 미국 기술의 성과보다 앞선 경우였고 저는 그게 우리 행정부의 실수였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론 머스크를 잘 알진 못하지만 그 일이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그의 정치적 관점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카말라 해리스의 이 발언은 어이가 없습니다. 그녀는 당시 야인이 아니었고 부통령이었습니다. 그녀는 백악관 전기차 행사 결정 과정에 목격자가 아닌 직접 당사자입니다. 심지어 그녀는 백악관 행사가 있고 몇 개월 뒤 X에 초당적 인프라 법안으로 우리는 전기 자동차와 그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와 부품을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미국에서 만들 것입니다. 미래는 미국에서 만들어질 것입니다. 라고 한 바 있습니다. 이 말을 보면 이미 미국에서 전기차와 배터리를 만들고 있는 테슬라라는 회사는 애초에 없고 이 법안 덕분에 미국에서 전기차와 배터리 자립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으로 노조 눈치를 보며 테슬라를 투명인간 취급한 바이든 정권의 만행에 그녀도 적극 동참해온 걸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 글의 댓글을 보면 이보세요 테슬라가 있는데 무슨 헛소리세요 라고 하는 말들로 넘쳐납니다. 유저 메카니카는 당신의 행정부가 그 분야의 기술 리더인 테슬라를 진정으로 지지했다면 그리고 노조에게 기회를 주려고 테슬라를 방해하려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미국 혁신을 더 멀리 밀고 나갈 수 있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라고 하였고 유저 마이키 라이크스는 이상합니다. 백악관이 테슬라라는
회사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게요. 2003년에 설립됐고 자동차 회사 중 가장 미국적인 회사이며 업계에서 가장 오래 재직 중인 CEO를 두고 있습니다. 전기차와 에너지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며 수많은 산업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라고 비꼬았고, 심지어 현재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커뮤니티와 적대적 관계에 놓여 있는 유명 유튜버 제리릭 에브리싱도 당시 테슬라는 2003년부터 미국에 있었으며 세계 최대 전기차 제조사입니다. 발음하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라며 카말라를 비판하였습니다. 이렇게 본인도 가해자이면서 이제 와서 그걸 실수라고 말하는 게 정말 역겹습니다. 결국 이런 행보는 정치적 계산 때문으로 보이며 머스크에게 그게 당신에게 큰 상처였을 거야 라는 식으로 공감을 표현하며 화해 제스처를 내미는 것도 테크 업계나 중도 유권자를 사로잡기 위한 전략으로 읽힙니다. 그녀의 이런 태세 전환에 유저 아담 킬리언은 우습네요. 당신이 역사를 왜곡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우리 모두 당신이 이 일의 직접 당사자임을 압니다. 당신은 우리가 그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거라 느끼는군요. 당신은 거짓말쟁이이고 사기꾼입니다 라고 비웃었고, 유저 알렉산더는 이것은 카말라 해리스가 공개적으로 한 가장 지적이고 합리적인 발언처럼 들립니다. 그녀가 이런 말을 할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라며 그래도 후회한다고 말한 점을 높이 샀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FSD 구독제가 출시되었습니다. 테슬라 호주, 뉴질랜드 공식 계정은 한국 시간 기준 10월 18일 FSD 감독형 구독 서비스가 호주 및 뉴질랜드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기본 오토파일럿에서 구독하는 경우 월 149 호주 달러, 159 뉴질랜드 달러입니다. 향상된 오토파일럿 구매자가 구독하는 경우 월 75 호주 달러, 80 뉴질랜드 달러입니다. 테슬라 앱에서 가능합니다. 앱에서 차량의 기능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라는 말과 함께 구독제 출시를 대대적으로 알렸습니다. 호주 기준 향상된 오토파일럿 없이 기본 오토파일럿 사용자가 FSD 구독을 할 시 한국 한화로 단순 환산하면 월 14만원 정도를 지불하게 됩니다. 호주의 대표적인 테슬라 인플루언서 라이언 코아는 출시와 동시에 영상을 찍어 올리며 공식적으로 테슬라 호주가 발표했습니다. FSD의 구독 옵션이 이제 월 149달러로 이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향상된 오토파일럿을 가지고 계시다면 월 75달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FSD를 시도해보고 싶었지만 $10,000를 한 번에 지불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는 이는 훌륭한 옵션이 될 것입니다. AI4 오너들이 체험해보고 그들의 후기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기다려집니다. 모두가 꽤 충격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며 해당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유저 숀 빅 루에이는 이건 정말 대단합니다. 향상된 오토파일럿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이 보유하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요금을 내야 할까봐 걱정했는데 추후 유럽에도 이런 방식이 도입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라며 반겼습니다. 반면 이렇게 호주에서 FSD가 출시 및 구독제도 열리며 분위기가 좋은 가운데 호주 방송사 나인 네트워크 산하 시사 프로그램 호주 60분이 10월 13일 방송한 에피소드에서 테슬라 FSD를 강력 비판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제목은 테슬라 자율주행이 상륙했습니다. 그런데 안전할까요? 로 호주 도로에서 FSD를 직접 테스트하며 안전성과 신뢰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해당 영상의 60초짜리 클립은 이 기술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냥 실험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기술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라는 말로 채운 영상이었습니다. 우리에겐 익숙한 전형적인 레거시 미디어의 저주 퍼붓기 공포 장사입니다. 영상은 방송 직후 X에서 급속히 화제가 됐고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테슬라 인플루언서 테슬라 코노믹스는 이제 더 이상 참으면 안 됩니다. 공포 조작 뉴스는 지긋지긋합니다. 이제 일론과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나서서 테슬라와 FSD에 대한 거짓말을 퍼뜨리는 주류 미디어들을 고소할 때입니다. 그들을 책임지게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FSD가 우리의 도로와 삶을 기하급수적으로 더 안전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며 격분하였고, 유저 존 티터도 일론 머스크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소유하고 있지만 공포 조작 뉴스에 대해 그가 할 수 있는 만큼 강하게 반박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주요 계정과 뉴스 소스에서 나오는 공포 조작 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빠른 대응 계정을 만드는 것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관심이 없는 것 같군요 라며 테슬라가 강경 대응해 주길 바랬고, 유저 닥터 잭은 테슬라가 상승세를 탈 때나 경쟁사를 파괴하기 직전마다 테슬라를 겨냥한 이러한 맥락 없는 공포 조작 뉴스가 나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많은 뉴스 조직의 대부분이 레거시 에너지와 자동차 회사들로부터 나오는 광고 수익에 의존한다는 점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라며 공포 조작 뉴스의 뒤엔 일론 머스크 사업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을 거라고 추측하였으며, 유저 존 하나도 소송을 제기할 때가 됐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 당신들이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이 터무니없는 일들이 계속될 테고 수많은 미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더 브레인스톰은 아크인베스트가 제작하는 팟캐스트 시리즈로 아크의 분석가들이 모여 혁신 기술의 최신 트렌드를 분석하고 논의하는 콘텐츠입니다. 이 브레인스톰의 105번째 에피소드는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보상 패키지를 중심 주제로 다루었고 아크의 수장 캐시 우드도 참여하였습니다. 캐시 우드는 이전 보상 패키지가 일론 머스크를 동기부여해 목표를 예상보다 2년 앞당겨 달성하게 했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새로운 패키지도 매우 야심찬 목표를 갖고 있으며 전체 패키지를 완수하려면 연간 매우 높은 성장률이 요구된다고 분석했고, 이는 로보택시와 옵티머스 같은 기술 확대를 가속화할 수 있어 주주들에게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델라웨어 법원이 2018년 패키지를 무효화한 결정은 투자자 권리를 침해하고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기업에 대한 모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기술 확대와 환경 개선 같은 더 큰 비전의 동기부여를 받으며 그의 성공은 사회 전체에 혜택을 준다고도 하였습니다. 그녀는 학습 곡선 연구를 기반으로 일론과 테슬라가 목표를 달성할 거라고 보면서도 코로나 같은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 시 단기적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도 보았습니다. 만약 이 패키지가 성공한다면 역사책에 남을 변혁적 사건이 될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아크의 수석 미래 분석가 브렛 윈트는 스티브 잡스가 살아 있었다면 애플에서 더 많은 통제권을 주었을 것처럼 테슬라도 일론 머스크에게 더 큰 권력과 통제를 부여하는 것이 회사의 최선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옵티머스의 가능성만으로도 이 패키지의 가치가 충분하며 목표가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모델링했습니다. 대기업이 덩치가 커지면 자연스럽게 안주하고 게으름을 피우는 경향이 있지만 일론 머스크의 리더십은 조직 전체에 지속적 혁신 문화를 심어주어 제품을 더 우수하게 만들고 세계에 이익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즉 그는 이 패키지를 기업 나태에 대한 보호장치로 평가하며 테슬라가 로보택시와 막대한 현금 흐름을 달성할 때 일론 머스크의 통제 강화가 지속적 개선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동차 기술 및 로봇 분석가 샘 코러스는 일론 머스크가 역사상 가치 창출 대비 가장 적게 보상받은 사람일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비판자들이 패키지 금액을 너무 크다고 하지만 이는 이미 존재하는 자산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파이의 작은 부분을 배분하는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그리고 이번 보상안은 주주들과 테슬라의 최첨단 기술 유지의 윈윈이며 이 패키지는 주주, 일론 머스크 그리고 사회 모두에게 승리이며 로보택시와 옵티머스 성공 시 모두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특히 테슬라 직원들이 스톡 인센티브로 큰 부를 쌓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그에 대한 비판을 억압적이라고 반박합니다. 그는 보상이 과도하다는 레거시 미디어의 지적을 이해할 수 없으며 패키지 성공이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유저 가든 캐피탈 매니지먼트는 나사의 수십억 달러를 절감해주는 재사용 로켓을 만들고 SF 영화처럼 부스터를 착륙시킬 수 있는 일론 머스크에게 그의 보상 패키지는 미국 경제, 에너지 혁신, 우주 리더십을 위해 그가 창출한 가치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일론 머스크에 대한 투자 수익률은 현재 역사에서 비교할 수 없습니다. 라며 보상안 통과를 지지하였고 유저 쿠라이 더 바이킹도 이 보상안이 일론이 테슬라 통제권을 위한 충분한 지분을 얻는 것에 관한 것이지 그가 선물 사거나 큰 집이나 배를 사고 금더미를 쌓아두기 위한 게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일론 머스크라는 비전 있는 리더를 테슬라에서 열심히 일하게 묶어두는 게 저에게는 꽤나 멋지게 들립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애리조나주 킹먼 지역에서 테슬라의 메가팩 배터리 시스템이 최근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누코어 철강 공장 확장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2025년 10월 16일 상업 운영이 개시되었으며 이는 누코어의 연간 생산량을 60만 톤으로 확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메가팩은 국가 전력망과 연결되는 것이 아닌 공장에 필요한 전력을 자체 생산 공급하는 현장 저장 BTM 배터리 시스템으로 구축되었고 총 58개의 메가팩 유닛이 설치되었습니다. 전력망 메가팩 단지와 비교해서는 58개는 작게 느껴질 수 있지만 현장 저장용으로는 58개는 아리조나에서 가장 크고 미국 내에서도 네 번째로 큰 대규모라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공사를 주도한 회사는 아메레스코입니다. 아메레스코는 에너지 효율화 및 재생에너지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미국 내 다수 배터리 저장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바 있습니다. 이번 킹먼 프로젝트에서 아메레스코는 전체 설계, 조달, 건설을 담당했으며 테슬라의 메가팩 기술을 통합하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회사는 이 메가팩 단지를 소유하고 운영하며 누코어와의 장기 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아메리스코의 선임 부사장 조나단 만치니는 현장 배터리 저장 시스템을 통해 누코어의 확장을 지원하고 더 탄력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청정 에너지 미래를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사 시작은 2024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시점부터 아메리스코는 현장 준비 작업을 착수했으며 부지 정리, 기초공사, 그리고 메가팩 유닛 설치가 순차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건설 기간은 약 10개월로 2025년 10월
초 테스트와 검증을 거쳐 상업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이 일정은 테슬라의 공급망 안정성과 아메리스코의 프로젝트 관리 능력 덕분에 지연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안전과 환경 기준을 철저히 준수했으며 현지 노동자 고용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애리조나주 킹먼의 누코어 킹먼 공장입니다. 이 공장은 모하비 사막 근처에 위치한 철강 제조 시설로 철근 생산을 주로 담당합니다. 58개의 메가팩 배터리 시스템은 공장 내 변전소에 직접 연결되었습니다. 유저 X 엔지니어는 해당 소식에 테슬라의 메가팩은 철강 공장뿐만 아니라 청정 에너지가 미래를 말 그대로 저장할 수 있다는 서사에도 힘을 실어주며 그리고 투자자들도 흥분시킵니다. 라고 반겼으며 유저 사이먼 P는 테슬라 메가팩이 미국 산업과 에너지 자립성을 강화하는데 역할을 하는 것을 보니 기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중요한 운영을 위한 안정적인 전력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투자는 우리의 경제를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성장을 돕습니다. 라고 하였고 유저 실버 독은 메가팩을 트레일러 형태로 만들어 테슬라 세미에 연결하고 FSD를 작동시켜 운행하는 걸 상상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날씨가 맑은 애리조나에서 태양광으로 충전한 뒤 자율주행 트럭이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필요한 곳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